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트리의 박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0분 제가 발표하게 됐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쁘게 제가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파트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목처럼 앞에 있는 제조 혁신이 파트 1, 그리고 혁신이 향하고 있는 AI 자율 제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아마 제조 쪽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이 아래로 향하는 이 화살표, 이게 저는 현재 어떤 제조 혁신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어떤 환경적 변화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요. 2004년에 이런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더 롱테일이라는 책을 발간을,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은 그 20년 전 아마존은 인터넷 책방이었죠.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인터넷 책방에서 판매되는 책들을 이렇게 쭉 열을 세워보니까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부터 이렇게 잘 안 팔리는 책까지 이런 곡선이 그려지더라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매출의 곡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이게 온라인 책방이 아니고 오프라인 책방이라면 그림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책방, 서점 같은 게 공간이 굉장히 넓지만 아무리 공간이 넓더라도 물리적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책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상으로 팔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인터넷 책방을 보니 긴 꼬리가 있더라라는 걸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책이라는 거에서만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이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커머스, 온라인의 구매가 일어나는 쪽에서는 이런 긴 꼬리가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이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앞쪽을 숏헤드라고 하고, 시장에서 저런 소비가 나는 부분이고, 여기는 기존의 어떤 생산 시스템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던 어떤 공장들이 이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쪽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롱테일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 당시 어떤 그 제조 시스템으로는 커버하기가 어려운, 수익이 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어떤 제조의 어떤 혁신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때부터 요구가 있었고요. 그게 꾸준히 계속 지속되고, 잘 아시는 인더스트리 4.0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가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그 글로벌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계속 증가할 거고,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체 판매되는 제품의 5분의 1은 아마 온라인으로 다 될 거다 라고 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5분의 1이라는 거에 저거밖에 안 되고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내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 매출이 이미 작년에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배출되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조 시스템, 이런 것들의 니즈가 우리나라는 딴 데보다 굉장히 더 강력한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제조 혁신을 좀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소는 AI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오늘도 AI 관련 얘기들이 제 앞뒤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던데, 저희는 이미 이제 트랜스포머의 시대에 살고 있죠. 트랜스포머 신경망 구조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그 신경망 구조의 규모의 신경망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그림은 그 주목할 만한 어떤 AI 모델들의 신경망 사이즈를 지난 20년간 추적한 그래프입니다. Y축은 로그 스케일이고요. 굉장히 많은 그 신경망들이 나왔었고, 지난 20년 사이에 거의 13,000배 이상의 신경망 크기의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파라미터는 인간의 뇌에서는 이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죠. 시냅스를 이제 파라미터에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시냅스는 150조에 300조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선을 그려보면 한 이 정도 되고요. 이게 현재 이 발전 축으로 봤을 때는 불과 한 2, 3년 내에는 아마
인간의 시냅스 수준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이런 AI 기술들은 기존에는 좀 생각할 수 어려웠던 굉장히 초개인화 서비스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혁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많이 보시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겁니다. 이제 자기가 보던 거에 맞춰가지고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역시 이것도 온라인의 어떤 미디어, 여기서 머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제품의 영역으로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시장들도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걸로 이렇게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기타 또 다른 우리가 잘 많이 듣고 있는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또 글로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후에 생기는 글로벌 역학관계 때문에 생긴 어떤 공급망이 재편되고 강대국들이 이슈어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탄소에 대한 생산에 있어서 탄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재해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제조의 분야의 어떤 혁신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환경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외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제조 분야 내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통계 데이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생산 능력인데 보통 생산 캐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설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캐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동률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생산 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는 사실 연관관계가 있죠. 반비례 관계인데, 생산 능력이 늘어났는데 가동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근데 그거는 위에 있는 생산량이 같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두 그래프를, 이게 5년 단위로 평균을 낸 그래프인데 합쳐보면은 이렇게 지난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지표들이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지금 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제조 혁신을 뭔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부터 이제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거를 이제 자율제조라는 키워드로 다시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다시 지금 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각각의 전통 제조부터 자율제조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기술적인 전주기 상에서의 분류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자율제조 쪽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기술과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I의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장에서의 무인화가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미래의 어떤 제조의 형상, 제조의 미래 형상 어떻게 될지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매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I 설계입니다. 뭔가 좀 이제 손에 잡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데가 아마 설계 툴 쪽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포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퓨전 360이라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인터넷에 보시면 이거 설명 자료가 있어요. 한 200페이지 되는데, 그 설명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이런 그 의자를 내가 만들고 싶으려면은 이렇게 설계하면 돼라는 안내 문구에서 그걸 지금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의자를 만들려면 일단 뭐 좌판이 있어야 될 거고, 등판이 있어야 될 거고, 뭐 팔걸이가 있어야 될 거고, 다리가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역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 같은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저기에서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하중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조건들을 또 걸어주고, 그리고 또 이게 실제 생산될 때는 야, 이 재질은 뭘로 해? 방식은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지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툴이 이제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는 걸 가능한 툴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저 제너러티브 디자인 버튼을 딱 누르면은 클라우드로 이 데이터가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한 후에 이렇게 자기가 조건을 준 거에 맞는 여러 가지 디자인 결과들을 쭉 내놓고서 골라서 아무거나 써,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는 요거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맞는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마지막 편집을 하고 이제 실제 생산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제 사이클을 돌아야겠죠. 이게 이제 현재
그 실제로 상용화돼서 돌고 있는 디자인 툴이 되겠는데요. 요거를 지금 아까 그 이렇게 뺑 돌았던 프로세스를 위아래로 그냥 쭉 일렬로 나열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주황색 박스 쪽에 해당되고요. 방금 그 클라우드에서 올라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의자인데 여기는 자동차 힐로 지금 바꿨는데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의자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제가 자동차 힐로 바꿨습니다. 제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앞에 있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툭 던지면은 얘는 어쨌든 요거를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설계 전문가는 아니라 들었을 때 뭐 토폴로지, 위상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또 파라메트릭 디자인, 그리고 룰 베이스 알고리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이 사람이 준 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만들어내서 디자인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밸루에이션 평가를 해주고 다시 최적화를 해주고. 그리고 그때는 이런 CA라는 도구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그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 이때 이제 현재 이 디자인하는 방식의 한계는 뭐냐면 앞에서 준 조건을 이 알고리즘들이 벗어나는 아웃풋을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건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현재 이 제너러티브 디자인에서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이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복잡해진다거나 좀 더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또 동역학 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속도가 또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접근하는 방법이 여기 AI를 접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별건 없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알고리즘에 AI를 하이브리딩 하든지 기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왕창 끄집어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AI를 돌리게 하든지 모델을 만들어 돌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거는 이 결과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모델들이 점점 더 정교화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네레이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의 생각이 틀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여기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어떤 중소기업 같은 데서 벤처기업 같은 제품화까지 만들어서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데스크도 내부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걸 내놓는 순간 자기의 기존 시장이 흔들릴 거를 우려해서 현재 지금 그거를 제품화 시키는 거는 좀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어떤 기술적인 어떤 커팅 엣지 기술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앞으로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 아까 의자니까 좀 쉬워 보였지만 아까 타이어 휠 이런 것만 돼도 굉장히 더 복잡해집니다. 구속 조건들도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고서는 그거를 세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아니고서는 이거 할 수가 없는데 생성형 AI 기술은 이 앞에 부분을 충분히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어드밴스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 그림은 제가 그냥 달리 이거 좀 오픈되어 있는 거죠. 달리에다가 요 스크립트 집어넣어 가지고 의자 좀 한번 만들어 봐라고 던졌을 때 그냥 처음에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상 여기 이 앞에 말씀드린 요 두 영역 정도의 결과물 정도는 이 현재의 그 생성 AI 기술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파인튜닝이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준까지도 가능할 걸로 생각된 수준으로 지금 아웃풋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직 그 개런티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돼 있지만 제 생각엔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워낙에 이 부분이 빨리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로도 충분히 이 정도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게 된다면은 결국은 설계 관련해서 하는 일들은 맨 처음에 야, 이거 뭐 좀 만들어야겠는데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 조건을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 줄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이건 만들어 봐라고 하고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다시 만들어 하든지 선택에 쓰든지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뭐 이제 설명 안 드리고 넘어왔지만 자율제조 시대는 일반인이 AI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기술들이 충분히 우리 그 가까이에 좀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인화 쪽입니다. 무인화는 공장 내에서 이제 무인화 쪽으로 아무래도 자율조제선 무인화 쪽으로 갈 것이고 그걸 가능하게 된 기술은 로봇과 디지털 트윈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뭐 오늘 컨퍼런스가 로봇 컨퍼런스 때문에 저보다 아마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산업용 로봇 밀대 전 세계 1위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노동자 10,000명당 1,000대가 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고요. 그 많은 로봇들은 대부분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 라인에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은 로봇은 사실 처음에 세팅하기가 간단치가 않죠. 티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게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이 나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앞에 말씀드린 소량 생산이 요구가 되는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들이 짧아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세팅한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이 셋업 타임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가동 시간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의 어떤 가변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공장에서 이제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에게는 작업 지시만 뚝 던져주면은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그거 보고서 알아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를 이해할 수 있는 로봇이 된다면은 아마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되겠죠. 실제 지금 그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로봇 개발들을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일반화와 정밀화의 두 축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는 여기서 이제 X축을 일반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고 Y축은 이제 정밀화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화는 그 가변성에 대한 대응력을 얘기를 합니다. 대응력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밀화는 뭐 얼마나 말 그대로 정밀하게 작업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원하는 작업을 하느냐인 부분인데 인간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일반화도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밀하게도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 그냥 인권을 모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 하나의 로봇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자동화 로봇의 수준은 현재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일반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그렇지만 공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속도와 정밀도는 가지고 동작을 현재는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조그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사실상 성능은 떨어지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형태 혹은 오히려 지금 일반화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AI 기술을 써서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산업용 로봇이 요구하는 어떤 리ኳ이어먼트 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좀 이쪽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수율이 높은 수율을 보장해야 되던 공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정밀화의 기능을 전제로 깔고 일반화를 가야 되고 그 일반화의 수준은 그 기존에 현재 지금 많은 AI 기술로 태클을 걸고 있는 그쪽 존보다는 조금은 더 약한 정도의 일반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생산하는 라인에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뭐 TV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짓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의 일반화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존으로 가고 있고 이쪽을 극복하는 기술들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거기에 대한 AI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현재 그 많은 로봇 여기 많이 로봇 AI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큰 계획,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 계획된 결과가 제어된 결과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동작이 되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또 그 안에 인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AI 모델 그거를 또 계획을 하는 AI 모델 이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이렇게 시리얼하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현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AI 그 자체가 거대 모델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은 현재 이미 뭐 비전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 그리고 또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같은 게 액션까지 뽑아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모달리티를 더 확대한 상황에서 엔드투엔드로 어떤 거대 모델을 가지고 처리하는 어떤 그런 접근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어떤 결과들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쪽으로 지금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이런 기업 대표적인 기업일 것 같은데요. 구글 같은 경우 이런 뭐 세이캠부터 시작해서 최근 RT 시리즈까지의 어떤 로봇 기술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조금 더 큰 모델로 어떤 일반화된 로봇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테슬라, 뭐 오픈AI 피규어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거는 모두 다 자기네 갖고 있는 빵빵한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거대 모델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접근을 빨리 해야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좀 이렇게 계속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인화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디지털 트윈이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로봇은 아마 무인화라고 했을 때 딱 바로 매핑되는 관계가 설정이 되실 텐데, 디지털 트윈이 무인화가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트윈은 사실은 물리적 공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상세계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는 일 자체를 쓸데없는 일을 줄여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의 무인화에 한 일조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 정도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현실 공간을 그대로 카피해 놓고 가상 공간에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공장도 만들고 거기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도 해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거에 잘 됐을 때, 원하는 대로 됐을 때 현실 공간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을 이제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윈을 활용하는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지만, 뭐 가시화가 대표적인 서비스, 또 예측, 그리고 어떤 만든 게 잘 되는지 검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구성하는 기술들은 여러 가지, 여기서 실제 세계와 동기화하는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실제 세계에 있는 어떤 객체를 가상세계 그대로 객체화하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노가다 작업입니다. 가상세계 객체화라는 거는 말이 그렇지 사실은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물리세계 이거를 가상세계에다가 옮겨놓는 거는 그대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노가다 작업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먹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붙어서 디지털 트윈이 가능해지는 거고, 디지털 트윈은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앞으로 갈 때의 어떤 한계점, 문제점이라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뮬레이션 할 때부터 그렇지만 디지털 트윈도 지금은 굉장히 목적 지향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노리딕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목적이 살짝 바뀌는 순간 그 목적을 위해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호환성이나 부분,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재활용성,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그게 결국은 이 기업들이 얘기하는 초기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도구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결국은 현실 세계와는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게 줄여가느냐가 굉장히 큰 또 다른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길 가상 어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AI 베이스로, 결국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에 이런 기법들도 적용을 해서 그걸 줄이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확장성의 한계를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트윈 모델이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약속된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 구성이 돼 줘야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6개의 서브 모델을 갖고 있는 표준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릴리즈를 했고, 그거를 아까 이제 노가다성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게 어떤 빌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배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 이런 걸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런 표준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이제 오픈을 했고, 국제 표준으로 현재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빌더 도구를 만들어서, 요건 이제 실제 빌더를 쓰고 있는 동영상인데, 이제 그 냉장고 만드는 공장에서 내함, 냉장고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그 주형입니다. 그거를 만드는 공정을 어떻게 이 툴을 써가지고 빠르게 트윈화 해가지고 이걸 쓸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모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보셨던 거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이 트윈을 만들고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 각각의 단계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트윈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해서 이거를 올해는 베타 버전 테스트를 하고 내년에는 공개적으로 릴리즈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른 뭐 워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시장은 대량 소비하던 데서 이제 개인화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공장은 이제 유유 자원들이 많아지면서 유유 자원들을 이렇게 개인화 소비에 대한 것들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응력을 키우는데 자율제조 기술이 활용이 돼서 어떤 유연한 제조들이나 이런 가능하게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이 고객인데요. 여기 고객은 이 시장에 제품을 사는 고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다가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의뢰하는 고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뢰하는 고객들이 기존에 대량 소비가 되던 대량 생산 시대에서는 대량으로 주문하는 소수의 고객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고객을 위해서 공장은 전용 공장으로서 동작이 되면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화 소비로 되면 여기는 정말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소량화로 만들어 시장에 풀리는 그런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수의 소량의 중고기 나온 시대로 이게 전환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장 자체는 전용 공장이 아니라 뭔가 개방형 공장 형태로 이게 구성이 돼 주어야 누구나 접근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하고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제조 서비스, 신개념의 어떤 제조 서비스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기술을 스케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이게 아이디어 투 프로덕트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에는 돈 많은 사람만 그 대량 생산으로 전용으로 썼던 그런 제조의 어떤 기득권층이 있었다면 이제 누구나 하기 때문에 제조도 어떤 민주화가 된다는 용어를 많이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장 내 무인화를 통해서 직업이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런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좀 다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투 프로덕트가 가능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과정에 필요한 이런 기술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서포트를 해줘서 이런 새로운 제조 서비스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이건 저희들이 지금 그 산업부 알키미스트 과제를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그 제조를 이제 호모 파베르라고 하죠. 그래서 사피엔스에서 파베르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베르는 손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이었다면은 호모 루덴스라는 용어를 벌써 한 1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제조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가 된다면 아이디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를 꿈꾸고 있고 그게 이제 미래 자율제조의 어떤 궁극적인 미래 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